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 조순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지난 5월 작은 딸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뭐라고? 7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70년 동안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어요. 시집 와서는 시부모님 뒷바라지하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고 아이들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어요. 소연이가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부업을 했고 큰아들 재현이가 회사를 차릴 때는 제 노후 자금까지 모조리 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요양원에 쳐넣자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요양원이 뭔 줄 아니? 그곳은 죽으러 가는 곳이야. 내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왜 거기에 가야 해? 제가 소연이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소연이의 대답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위험하다고. 70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이든 다 이겨내온 내가 왜 갑자기 위험한 존재가 된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자식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하는 말.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될 것 같아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럼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큰아들 재현이네 집에 가서 지내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생 손녀 서영이가 제게 달려와서 하루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해주고 고등학생 손자 민준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가르쳐주곤 했거든요. 아,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요양원 같은데 갈 필요 없겠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서요. 혹시 TV 소리 좀 더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됐어요. 볼륨을 최대한 낮춰놔도 계속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밥은 주방에서 드세요. 거실에서 드시면 음식 냄새가 거실로 퍼져서. 혜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50년 넘게 가족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먹던 제가 이제는 주방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혜진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 아이들 친구들 올 때는 방에 계셔주세요. 아무래도 할머니 계시면 애들이 어색해해서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뭐 창피한 존재라도 된다는 건가요? 손자 친구들 앞에서 숨어야 할 할머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손자 민준이가 한 말이었어요. 할머니, 저희 와이파이 쓰지 마세요. 게임할 때 렉 걸리거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키운 손자가 밤새워 간병해준 할머니에게 집안에서 인터넷도 쓰지 말라고 하다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정말 서럽고 화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재현이에게 직접 말했어요. 재현아, 내가 이 집에 부담이 되는 것 같구나. 그랬더니 재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 왜 하세요? 저희는 괜찮은데. 그냥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양보하라고. 내가 뭘 더 양보해야 한다는 거니? TV도 맘대로 못 보고 밥도 혼자 먹고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봐야 하는데 더 뭘 양보하라는 거야. 결국 둘째 집인 소연이네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엄마,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향수나 화장품 냄새에 민감해요. 가능하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60년 넘게 사용해온 제 화장품을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걸음걸이까지 지적받았어요.
엄마,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슬리퍼 소리가 너무 커요. 아기가 깨거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연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소연아, 엄마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니?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향수도 못 쓰고 이게 내 자식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야. 그런데 소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도 힘들어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기도 바쁜데.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 내가 이 자식들에게는 이제 짐이 되어버렸구나. 결국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이번엔 요양보호사를 쓰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엄마, 요양보호사분을 모셔다 드릴게요. 월 320만 원 정도면 24시간 케어가 가능하대요. 320만 원이요? 제 연금이 얼마인데요? 하지만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동의했어요. 처음 온 요양보호사 김 선생은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어르신,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보름쯤 지나니까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르신, 집이 너무 춥네요. 난방비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식비를 좀 더 올려주시면 더 좋은 음식 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매일매일 뭔가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350만 원은 받아야겠어요. 이미 320만 원도 부담스러운데 30만 원을 더 올려달라니.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제가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였어요. 아니, 진짜 빡빡해. 에어컨도 안 켜주고 반찬도 짜다고 뭐라 하고. 다른 자리 좀 알아봐줘.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돈 받아가면서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정말 억울하고 화나지 않으세요? 결국 요양보호사와도 인연을 정리했어요. 그러자 자식들이 다시 요양원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번엔 요양원이 답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요양원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죠. 요양원이 뭔지 아니? 그곳에 가면 내 이름도 잃어버리고 그냥 번호로만 불리는 곳이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는 그게 과연 사는 건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요양원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도 않고 비싼 요양보호사를 쓰지도 않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먼저 저는 안전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응급 상황이잖아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옆집에 사는 대학생 준호에게 부탁해서 설치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유용해요. 움직임이 감지 안 되면 바로 가족들한테 문자가 가거든요. 팔찌 형태의 센서를 차면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복용할 약 시간도 알려주고 음성 명령으로 전등도 켜고 끌 수 있고요. 하지만 기계로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네, 정말 하루하루가 길어요. 그 짧은 대화가 너무 소중했어요. 며칠 후 박 할머니가 차 한잔 하자고 제안했는데 가보니 최 할머니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3명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혼자 살기는 불안하고 자녀들과 살기는 눈치 보이고 요양원은 가기 싫고. 그런데 박 할머니가 정말 기발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면 어떨까요? 각자 집은 그대로 두고요. 그때 최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거 외국에서는 실버 코하우징이라고 해서 이미 많이 하고 있대요. 덴마크에서는 전체 노인 주거의 15% 정도가 이런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외국에서도 하고 있다니 신기하네요. 네, 네덜란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12%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일본도 요즘 급속히 늘어나고 있대요.
혼자 사는 것보다 의료비도 30%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 그럼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각자 독립적인 생활 공간은 유지하면서 식사나 여가 활동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살 때의 자유로움도 지키고 외로움이나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매일 저녁 8시에 카톡으로 안부 확인하기, 일주일에 3번은 함께 식사하기, 병원이나 마트 갈 때 동행하기 이런 거였어요. 한 달 해보자고 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혼자 먹던 밥이 맛있어지고 외롭지도 않고 서로 건강도 챙겨주고 스웨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기가 평균 2.5년 늦춰진다는 연구도 있대요.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편안함이었어요. 자식 집에서처럼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요양보호사처럼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박 할머니가 제안했거든요. 우리 나이에도 뭔가 일을 해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동화 구연 강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더라고요. 옛날 옛적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는데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까 정말 보람 있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고요. 박 할머니는 평생 만들어온 밑반찬 솜씨를 살려서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어요. 최 할머니가 컴퓨터를 좀 할 줄 알아서 온라인 주문을 받아주었고요. 저는 또 다른 재능도 발견했어요. 손뜨개였어요. 젊었을 때 아이들 옷을 다 떠서 입혔던 실력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요즘 핸드메이드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모자, 목도리, 가방 같은 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70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8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가계부를 정리해봤어요. 혼자 살 때는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식비 50만 원, 공과금 20만 원, 생필품 15만 원, 교통비 20만 원, 기타 2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지낸 후에는 80만 원으로 줄었어요. 50만 원이나 절약된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평화였죠. 혼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무료했는데 이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뜨개질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가장 좋은 건 자존감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녀들에게 도움만 받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거죠. 얼마 전에 소연이가 놀러 왔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네요. 재현이도 인정했어요. 어머니 방식이 맞았네요. 요양원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지금 제 하루 일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요. 8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9시에 친구들과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월요일에는 구청에서 하는 시니어 디지털 교육에 참여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법, 유튜브 보는 법 같은 걸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문화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줘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뜨개질 작업을 하고요. 토요일에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를 들어요. 세계사나 문학 이야기를 듣는데 70세에 이런 공부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어요. 가끔은 같이 시니어 요가 수업도 들으러 가고요. 저녁에는 번갈아 가면서 함께 식사를 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각자 집에서 혼자 먹기도 하는데 그것도 나름 소중한 시간이에요. 정말 바쁘고 충실한 하루하루예요. 70세에 이런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니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좋은 건 선택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녀들이 정해놓은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은 총 6명으로 늘어났어요. 모두들 비슷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물론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서로 배려해야 할 점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작은 불편함들은 혼자 살 때의 외로움과 자식들 눈치 보며 살 때의 스트레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저는 더 이상 도움받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적인 어른이 되었어요. 70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요양원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에요. 자녀들 눈치 보며 사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아름다운 반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